여러분, 금융이 곧 시한폭탄이 된다. 다중채무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. 이 말이 사실이 될까요? 진짜 사실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. 그죠? 그런데 솔직히 금융이 시한폭탄이 될까? 저는 두렵습니다. 자,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. 가계대출자 중에 다중채무자 비율입니다. 22.4%예요. 역대 최고치입니다. 역대 최고치. 그야말로 한 곳에서 빌린 사람이 아니라 뭐 은행, 저축은행, 그리고 카드사, 아니면 대부업, 이렇게 여러 곳, 적어도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 것을 다중채무자라고 하거든요. 이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 1859조 원이잖아요. 전체 가계대출자 중에 22.4%라는 것은 여러분, 저는 충분히 말입니다. 금융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이거 한번 보세요. 2017년은요 21.6%였어요. 그런데 2022년 1분기는 22.4%예요.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. 이 통계를 처음 집계한 게 2012년인데 2012년 이후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니 충격이라고 저는 봅니다.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,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. 대출자 수를 봤을 때 다중채무자 비율이 22.4%거든요. 그게 아니라 다중채무자가 빌린 돈 전체 액수, 대출 잔액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31.9%예요. 31.9%. 31.9%라고 얘기하면 여러분, 와, 엄청납니다. 전체 대출자가 1989만 4천 명이거든요. 그러면 445만 6천 명이 31.9%니까 445만 6천 명이 다중채무자라는 겁니다. 445만 6천 명이요. 445만 6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, 여러분. 예, 우리 경제활동 인구를 감안해 보면 거의 4사람 중에 1사람, 좀 심하게 가면 조금 여유 있게 간다고 하더라도요 5명 중에 1명이 지금 다중채무자라는 거잖아요. 다중채무자. 자영업자 전체 수가 600만 명에서 좀 줄어들어서 지금 550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러면 자영업자 수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엄청나게 많은 445만 6천 명이라는 숫자가 다중채무자라고 하니 이게 시한폭탄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는 그것은요 책임 방기다,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거는 한계차주들이 결국은 디폴트 선언해서 은행에서 돈 못 갚는다 선언하는 거죠. 선언해서 심각한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. 실제 연령별로 보실까요? 이게 진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. 2022년 1분기가 26.8%, 2019년만 하더라도 30대 이하는 23.4%입니다. 적어도 말입니다. 지금 거의 3년 사이에 얼마를 늘어났다는 거예요. 3년 사이에. 3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적어도 3.4%가 늘어났다는 거예요. 3.4%.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30대 이하가 벌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. 벌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게다가 60대 이하도 보세요. 60대 이하. 60대 이하도 말입니다. 12.6%까지 늘어났습니다. 12.6%까지. 이게 2019년만 하더라도 11.9%였거든요.
그런데 2022년 1분기에 12.9%까지 늘어났으니까 적어도 0.7%포인트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. 60대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상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.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. 다행히 말입니다. 40대는 32.6%로 좀 줄어들었어요. 50대도 28%로 좀 줄어들었어요. 다행히. 경제활동의 어떤 핵심 인력들에서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나마 다행이다. 그렇지만 경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30대 이하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늘어났다는 사실이 금융위기의 시한폭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 보면요. 지금 30대 이하 가계대출자 중에 다중채무자 비중은요.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. 2017년 대비하면 더 많이 늡니다. 2017년 대비하면. 2017년에는 23.9%였잖아요. 지금은 26.8%입니다.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빨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. 빨라진다. 물론 2019년 대비하면 좀 줄어드는 모양새지만 전체적으로는요. 지금 빚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여기에서 더 큰 문제 하나를 더 짚어보면 말입니다. 이 다중채무자들이 어디에 몰려있나 하고 짚어봤더니 저축은행에 집중돼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이게 여러분 지난해 말 대비해 보면 은행이나 상호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농협 이런 데죠. 수협 뭐 이런 데죠. 저축은 보험사라든가 그다음에 여전사라고 하죠. 여전사 카드사들. 신용카드 여전사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말입니다. 어떻게 됐든 간에 다중채무자 비율이 다소 감소했습니다. 그런데 저축은행은 0.9%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. 결국 말입니다. 이자는 세고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많이 몰려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. 시중은행 금리는 4.23%지만 저축은행의 금리는 10%예요. 9.79%까지 올라왔습니다. 지금 6월 기준으로. 심각하다 못해 이게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중에서도 말입니다. 그중에서도 신용도가 낮고요. 또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30% 이상이 넘어선다고 하니 저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. 실제로 경제 전문가 또 실전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말입니다. 분명한 것은요. 분명한 것은 이게 이대로 가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게 한꺼번에 뭐 삼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뻥뻥뻥뻥 이렇게 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는 불안한 기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축은행은요.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요. 이게 법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있잖아요. 5천만 원인가요 지금 현재는.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투자를 하지 여기에다가 이자 많이 주니까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.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.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하나 여러분 지금 가계대출자 중에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정부도 사실 굉장히 다급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빚탕감이 나오고 이자탕감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. 그런데 이 빚탕감이나 이자탕감을 정부가 밀실하지 말고 말입니다. 공개적으로 깨놓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러니 빚탕감이나 이자탕감을 안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
이게 비탄감이나 이자탄감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을 텐데 저만 하더라도 1원 한 장 다 갖다 갚는 사람이잖아요. 예. 그런데 설명 없이 무조건 이자탄감, 비탄감이 나오니까 예전 정부와 다른 점이 없다. 밀실에서 정책이 이루어진다.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솔직히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. 제발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조근조근 설명하듯이 정책을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. 저는 그런 생각 또다시 한번 해봅니다.